우리가 망한 건 다 한국 때문이야. 한국만 아니었어도 우리 삶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한 여기 한 태국인이 자신의 가족이 꼬이게 된 건 모두 한국 때문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요. 작은 주방 가득 퍼진 레몬그라스랑 고추장, 향기. 엄마가 커다란 솥에 또똠꿍을 휘저으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던 날이었죠. 아빠는 야채를 자르고 계셨고 도마 위 칼이 일정한 리듬을 타며 딸깍딸깍 소리를 내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치앙마이의 작은 식당에선 흔한 분주한 저녁이었지만 그날은 제게 모든 게 변한 날이었어요. 제 이름은 리나입니다. 식당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요. 저희 식당 이름은 타이 쏨땀입니다. 쏨땀은 파파야로 만든 태국식 샐러드인데 엄마의 쏨땀은 언제 먹어도 파이팅이 넘치는 맛이랍니다. 저희 식당은 아주 고급진 곳은 아니에요. 벽에는 낡은 태국 해변 포스터가 걸려 있고 천장 선풍기가 쉼없이 윙윙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아늑한 장소예요. 그렇지만 부모님께는 그곳이 전부예요. 몇 년 전 두 분은 한 가방에 꿈을 가득 채우고 더 나은 삶을 우리 남매, 저랑 나윈 오빠에게 주기 위해 식당을 차리셨어요. 엄마가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는 걸 봤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하루 종일 서 계셨거든요. 아빠도 상태가 그리 나은 편은 아니었어요.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에선 여전히 작은 불꽃이 반짝였어요. 그 불꽃은 마치 이 모든 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해주는 듯했죠.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식당에서 보냈어요. 학교가 끝나면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숙제를 하면서 크고 멋진 꿈을 꾸곤 했죠. 제 친구들은 다들 의사나 선생님 같은 직업을 꿈꾸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좀 달랐어요. 언젠가는 제 사업을 운영하는 진짜로 영향력 있는 사업가가 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리나, 이 주문 5번 테이블에 좀 갖다 줄래?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제 꿈에서 깨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수학책을 덮은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접시들을 들었어요. 테이블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들리는 대화의 조각들에 귀가 쏠리더라고요. 첫 데이트인지 긴장한 듯 웃는 커플, 손주들에게 태국 이야기해주는 할아버지, 수업 이야기를 들뜬 목소리로 나누는 대학생들. 대학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늦게까지 공부하며 모든 동아리에 가입했던 이유가 다 있었거든요. 제 목표는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거였어요. 공부야말로 제 성공의 열쇠이자 부모님이 저희를 위해 감수한 모든 희생을 보답할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나서 가족들과 함께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오늘 벌어들인 돈을 세면서 재빨리 지폐들을 정리하고 계셨고 아빠는 커리 얼룩이 묻은 셔츠를 입은 채로 차를 홀짝이셨죠. 나윈 오빠는 휴대폰을 보면서 아마 또 일자리 구인 공고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리나, 오늘 학교 잘 다녀왔니? 아빠가 물으셨어요.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사실 오늘 이런 게 왔어요. 그러면서 편지 봉투를 꺼내 보였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나윈 오빠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어요. 모두가 그게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제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제 미래를 결정할 그 편지였어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끼면서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편지를 펼쳤어요. 1번, 2번, 3번을 읽고서야 그 글자가 제대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합격했어요. 믿기지 않는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주방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가 저를 너무 꽉 껴안아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죠. 아빠는 눈가에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맺혔고 나윈 오빠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줬어요. 잠시 동안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편지의 2번째 페이지를 보고 나서 웃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봤어요. 바로 등록금이 적힌 페이지였죠. 현실이 찬물을 끼얹듯 우리에게 닥쳐왔어요. 그 페이지에 적힌 숫자들은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버는 수입보다 많았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아무리 절약하고 아껴도 그 돈은 모을 수 없었어요. 방 안의 기쁨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라앉았어요. 엄마랑 아빠가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고 나윈 오빠의 표정도 금세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마치 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방법을 찾아볼게. 아빠가 애써 자신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늘 근근히 살아왔어요. 식당이 생활비를 겨우겨우 충당해줬을 뿐
여윳돈이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손댈 저축도, 도움을 청할 부유한 친척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일하는 모든 시간들, 저희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두 분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미래가 손에 닿을 듯 했는데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어요. 잠이 들기 직전 조용히 스스로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이루고 말겠다고, 반드시 해내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위험할지도요. 제가 대학을 합격하고 오빠는 돈을 벌겠다며 한국으로 갔어요. 한국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태국 의사 연봉만큼 번다면서요. 제 대학 등록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나윈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게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썼어요. 높은 건물들, 빠른 기차들, 그리고 우리 태국 음식과 전혀 다른 음식들까지. 작은 부엌 식탁에 앉아서 나윈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드리는데 엄마랑 아빠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여기 힘들긴 해. 나윈이 썼어요. 그래도 난 괜찮아. 일이 힘들긴 하지만 많이 배우고 있어. 나윈은 매달 집에 돈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이 점점 커졌죠. 엄마랑 아빠의 걱정 가득했던 얼굴이 점차 편안해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다시 제 대학 진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오셨어요. 리나, 내가 가고 싶어 하던 대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나 기뻐서 아빠를 꼭 껴안았어요.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안았던 것 같아요. 엄마도 함께 얼싸안고는 우리 셋이 웃다가 울다가 하면서 기쁨을 나눴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작은 식당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새 의자와 테이블을 샀고 아빠는 주방에서 도와줄 요리사를 한 명 더 고용하셨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새 옷도 한 벌 사셨어요. 몇 년 만에 처음이었죠. 그해 가을, 저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제가 꿈꾸던 것 이상이었어요. 캠퍼스는 넓고 덩굴이 뒤덮인 오래된 건물들이 가득했어요. 수업은 어렵긴 했지만 매 순간이 즐거웠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은 다들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저를 값비싼 레스토랑이나 호화로운 파티에 초대하곤 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저도 점점 즐기게 됐죠. 어느 날 밤, 수영장이 있는 큰 집에서 열린 파티에 갔을 때였어요. 저는 무심코 나윈에 대해 자랑하게 됐어요. 우리 오빠는 한국에 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거기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새 친구들은 감탄하면서 와하는 소리를 냈어요.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나윈이 편지에서 알려준 것들 외에는 제가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이 집에서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아빠는 새로운 식당을 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체인점을 시작할 수도 있겠어. 아빠가 신나서 말씀하셨어요. 나중에는 프랜차이즈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엄마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아빠의 열정에 금방 휩싸이셨어요. 그래서 두 분은 새로 가게를 낼 장소를 찾아보셨고 저는 새로운 메뉴도 고르고 로고, 디자인도 도와드렸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꼭 우리가 세상의 정상에 올라선 것처럼요. 하지만 가끔씩 밤에 기숙사 방에 누워있으면 나윈이 걱정되곤 했어요. 나윈의 편지는 점점 짧아졌고 보내는 빈도도 줄어들었어요. 통화할 때도 목소리가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제가 상태를 물어보면 그는 금방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곤 했죠. 리나, 오빠 걱정은 하지 마. 나윈이 말했어요. 너 공부는 잘하고 있지? 파이팅 해야 돼. 저는 그 걱정을 뒤로 미뤄두었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나윈도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아마 바빠서 그랬겠죠. 성공적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테니까요.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너무 기뻐서 말씀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리나, 우리 해냈어. 엄마가 외치셨어요. 두 번째 식당 임대 계약을 맺었어. 저도 엄마랑 함께 기뻐하며 환호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마음속에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너무 좋은 일 아닐까? 나윈이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줬어요. 수업에 가기 위해 걸어가다가 근처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들의 고향에서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멋진 곳일까? 가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뭔가가 저를 막았어요. 아마도 그들이 우리 가족의 갑작스러운 성공을 꿰뚫어 볼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나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전보다 더 피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오빠,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제가 물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그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 동생아.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다 너희 가족을 위해서잖아. 그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어야만 했어요. 우리의 새로운 삶 전체가 그 믿음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불안감을 꾹 눌러 담았어요. 다 잘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성공했으니까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아직도 소름이 끼치지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긴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얇은 재킷을 뚫고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듯 불어왔어요. 제 이름은 나윈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치앙마이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제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 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작은 아파트로 가는 골목을 돌았을 때 현란하게 빛나는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경찰차들이 곳곳에 서 있었거든요. 바로 알았어요. 이게 그거구나.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단속이 시작된 거였어요. 뒤돌아서 밤속으로 사라지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명이 저를 비추고 한국어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움직이지 마라고 외치는 목소리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두 손을 들고 서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족은 어떻게 하지? 리나의 학비는? 우리가 운영하던 식당은? 그 후 몇 시간은 정말 흐릿해요. 경찰서로 끌려가서 수십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는 말 절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지만 막상 절실한 순간에는 무용지물이었어요. 지문을 찍고 사진을 찍히고 나니 마치 제가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족을 돕고자 했던 제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추방 통보를 받았을 때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모은 돈, 그 돈으로 쌓아온 삶이 전부 물거품이 되었어요. 가족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비행기에 태워져서 눈 깜짝할 사이에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우리 가족 식당 앞에 서 있었을 때 저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가족을 어떻게 마주하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어떻게 말하지? 숨을 크게 내쉬고 문을 열었어요. 문에 달린 종이 울리자마자 엄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나윈, 엄마가 소리치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웃음이 사라졌어요. 무슨 일이야? 걱정에 찬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족에게 제가 실패했다고 모든 꿈이 무너져 내릴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주방에서 리나가 나왔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며 오빠, 여기 웬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아빠도 나오셔서 우리 네 식구가 식당 테이블에 앉았어요. 영업시간이 끝난 후라 식당은 텅 비어 있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가족들의 얼굴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충격, 불신, 실망, 불법으로 일했던 이야기, 언제나 단속에 걸릴까봐 두려워했던 시간들. 제가 보낸 돈이 좋은 직장에서 번 돈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에서 나온 돈이란 사실까지 전부 털어놓았어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족의 꿈이 산산이 부서져가는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리나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럼 내 학비는 어떻게 되는 건데?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리나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학비는 더 이상 마련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고 아빠는 그저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식당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그동안 희생하며 일구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리나는 꿈에 그리던 대학교를 자퇴해야 했어요. 실망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지만 눈을 마주칠 때마다 제 잘못 때문에 상처받은 그녀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우리 가족이 큰 기대를 걸고 열었던 두 번째 식당은 곧바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제가 보내던 돈이 끊기자 가게 운영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몇 달 후 결국 문을 닫아야 했고 가게 창문에 임대라는 편말이 걸리는 걸 보는 게 너무도 가슴 아팠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온 정성을 쏟았던 첫 번째 식당마저 문제가 생겼어요. 단골 손님들도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활기찼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걱정과 스트레스가 감도는 암울한 공기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저는 어떻게든 다시 일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 때문에 경력 공백이 생겼거든요. 매번 거절당할 때마다 또다시 가족을 실망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장 괴로운 건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자랑하던 엄마가 이제는 친구들에게 저를 얘기하기를 꺼려하셨어요. 자랑스러워하시던 아빠도 이제는 무언가에 깊이 빠진 듯 우리에게 말도 잘 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리나, 예전처럼 가깝던 사이가 깨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저와 단둘이 있는 걸 피하려 했고 대화할 때도 차갑고 거리감 있는 말투였어요. 그녀가 자신의 꿈을 망쳤다고 저를 탓하는 게 느껴졌고 솔직히 저도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누워서 모든 실수를 되짚어보며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곱씹었어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가족을 돕고자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고 말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고지서들이 쌓이고 스트레스는 우리 모두를 잠식해갔어요. 우리는 더 이상 희망차고 행복했던 가족이 아니었어요. 각자 후회와 원망 속에서 길을 잃은 그림자 같은 존재들로 변해버렸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성공을 향한 우리의 꿈은 악몽으로 바뀌었고 그 모든 건 제 탓이었어요. 매일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결심을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길이 멀고 험난할 것임을 분명히 느꼈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의 삶이 얼마나 빨리 무너졌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만 해도 꿈을 이루며 살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모든 게 산산조각 나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동생 나윈이 한국에서 돌아왔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영웅의 귀환 같은 건 없었어요. 빈손에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돌아왔거든요. 한때 손님들로 북적이던 우리 가족 식당은 이제 거의 폐업 직전인 것처럼 썰렁했어요. 예전엔 우리 식당 특유의 팟타이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었는데 이제는 그저 무거운 걱정과 절망의 냄새만이 남아있었죠. 부모님은 부엌 식탁에 앉아 고지서를 펼쳐놓고 몇 시간씩 상의하셨고 두 분의 얼굴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주름이 생겼어요. 저도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제 대학 진학의 꿈도 연기처럼 사라졌고 나윈한테 괜히 화가 났어요. 하지만 거실 구석에 축 늘어져서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동생을 보면 그 화도 어느새 슬픔으로 바뀌곤 했죠. 결국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른 채 그저 막다른 골목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첸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어요. 영화 속 등장인물 같은 사람이었죠. 키 크고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미소 하나로 분위기를 확 밝히는 그런 사람이요. 어느 조용한 오후 우리 식당에 들어와 커피를 시킨 뒤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멋진 식당이 왜 이렇게 한산해요? 목소리는 마치 비단처럼 부드러웠어요. 항상 당당하던 아버지가 바닥만 바라보며 힘없이 대답했어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자 첸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만약 제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저희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첸을 둘러싸고 모였어요. 그는 자기 성공적인 수입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농촌에서 수요가 높은 물품들을 들여와서 미국에서 큰 이익을 남기며 판매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진짜 중국산 농산물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아세요? 첸은 양팔을 넓게 펼치며 말했어요. 특산차, 희귀한 향신료, 유기농 농산물 같은 것들이요. 사람들은 그것들을 사기 위해 줄을 선다니까요. 저는 그 모든 물건들을 들여올 수 있는 인맥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 같았어요. 그런데도 첸은 저희가 묻는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았고 모든 의심에 대해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는 자신의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녹색으로 물든 농장 사진들, 넉넉한 웃음을 띤 농부들, 이국적인 물건들로 가득 찬 창고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것뿐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6개월이면 투자금의 2배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 눈에서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몇 주 동안 볼 수 없었던 그 표정이었죠. 나윈도 첸의 말에 빠져들어서 사업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며칠 동안 그 이야기를 놓고 고민했어요. 저희는 절박했고 첸의 제안은 물에 빠진 저희에게 던져진 구명줄처럼 느껴졌어요. 더 잃을 게 뭐가 있겠냐?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걸 잃을 텐데. 그래서 저희는 결심했어요.
저희가 가진 돈을 모조리 긁어 모았죠. 그래도 부족해서 돈을 더 빌렸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창고를 임대하고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장비들을 샀어요. 첸이 저희를 모든 과정에서 안내해줬어요. 늘 확신의 참말투로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요. 첫 번째 물품이 도착할 날 저희는 다 같이 창고로 나갔어요. 기대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의 반전이 시작될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감은 혼란은 걱정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차가운 공포로 바뀌었어요. 트럭은 오지 않았어요. 물품도 도착하지 않았죠. 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저희는 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번호는 끊겨 있었어요. 첸의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그곳엔 임대라는 팻말이 걸린 텅 빈 방만이 있었어요. 저희는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던 그 멋진 사업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에게 속아 넘어가 전부를 잃어버렸죠. 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운 그 표정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마치 한 사람의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걸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셨고 나위는 벽을 주먹으로 치다가 손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저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 후 며칠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보냈어요. 저희는 이전보다 더 큰 빚에 허덕이게 되었고 남은 거라곤 텅 빈 창고와 쓸모없는 장비들 뿐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심장이던 식당은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상태였어요. 전기세 내기도 빠듯했고 남은 직원 한 명의 월급조차 제때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혹시 또 다른 빚쟁이의 전화일까봐 온 가족이 놀라곤 했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라도 하면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저희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밤새 잠을 못 이루며 뒤척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삶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어버린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웃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매일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예전엔 행복한 손님들로 가득 찼던 우리 가족 식당이 이제는 대부분의 날에 조용하고 텅 빈 상태로 남아 있었어요. 식당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또 한산한 하루가 끝난 후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나윈이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으로 한국으로 떠났던 오빠와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그의 눈은 지쳐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오빠가 돌아온 이후로 제대로 이야기도 안 나눴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오빠, 제가 말하면서 오빠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나윈이 저를 올려다보면서 놀란 듯 했어요. 그냥 괜찮아. 오빠가 중얼거렸지만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게 보였어요. 오빠,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깐 동안 오빠가 아무 말도 안 해서 대답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치 댐이 무너지듯 오빠의 입에서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리나, 널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었어. 오빠가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어요. 내가 누려야 할 삶을 주고 싶었는데 정말 힘들었어. 일은 너무 고됐고 시간도 너무 길었고 사람들 말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 오빠가 말을 이어갈수록 목에 뭔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오빠가 얼마나 추웠던 겨울을 견뎌냈는지, 걸릴까봐 매일 두려워했던 순간들, 그리고 하루하루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 말해줬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거란 걸 알았어. 오빠가 고백했어요. 근데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내가 대학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렸어. 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어느새 제 얼굴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전 오빠가 우리 삶을 망쳤다고 너무 화가 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빠 얘기를 듣다 보니 오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오빠. 제가 속삭였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좋았던 기억도, 안 좋았던 기억도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제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에게 많은 걸 잃었지만 아직 서로가 곁에 있었어요. 정말 어쩌면 다시 시작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꼭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조금씩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몇 달 만에 동네를 한번 걸어보기로 했어요. 동네를 걷다가 그동안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커뮤니티 센터가 눈에 띄었어요. 창문에 붙어있던 알록달록한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죠. 무료 언어 수업과 문화 교류 이벤트를 광고하는 포스터였어요. 호기심에 센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다양한 나이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웃고 함께 배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식당이 가장 활기찼던 때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곳에서 센터 코디네이터인 사라라는 친절한 여성을 만났어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더니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경험을 나눠줄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사라가 말했어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도와주실래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한번 해보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점점 더 자주 커뮤니티 센터에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몇몇 한국인 이민자분들도 만났어요. 그분들이 집을 떠나와 새로운 나라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쌓아 올린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상치 못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지수라는 젊은 한국 여성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음식 맛에 대해 설명할 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수 씨, 제가 말했어요.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한테 한국 요리 몇 가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지수 씨가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요. 대신 태국 요리 몇 가지 가르쳐 주셔야 해요. 그 대화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어요. 지수 씨 도움으로 한국 요리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태국 요리와 한국의 맛을 섞는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시도는 완전 실패였어요. 그치만 김치 팟타이는 정말 괜찮았어요. 메뉴로 낼 수 있을 만큼 맛있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면서 예전 식당에 대한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미래에 대해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식당 문을 닫을 때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떨리는 마음과 기대감이 동시에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식당을 태국 한국 퓨전 레스토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때요? 뒤따라온 침묵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어요. 그러다 천천히 엄마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자세히 얘기해봐. 엄마가 말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동안 가족들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였어요.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슬픔과 패배감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그 자리에 희미한 희망의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일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우리는 뒤가 아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준비가요. 저는 우리 가족이 새 레스토랑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날을 어제 일처럼 기억해요. 그때 저는 낡고 닳아버린 주방 식탁에 앉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청구서 더미를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가 요리한 음식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지만 예전처럼 저를 기분 좋게 해주진 못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음식과 배워온 음식을 섞어보면 어떨까? 저기, 우리 레스토랑을 태국 음식이랑 한국 음식이랑 섞어서 해보는 거 어때요? 제가 가족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족들은 제가 미친 거 아닌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빠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물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저는 갑자기 흥분돼서 말을 빠르게 쏟아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태국 음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문화도 많이 배웠고요. 왜 그걸 합쳐보면 안 되죠? 몇 주째 아무 말 없던 제 동생 나윈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거 진짜 멋질지도 모르겠다. 그 순간 저희 가족 모두 오랜만에 같은 일에 관심을 가지는 걸 보면서 희망이 조금 생겼어요. 그 다음 몇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자원봉사하면서 알게 된 한국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고 다들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요리법을 알려줬어요. 우리는 부엌에서 몇 시간을 보내면서 태국 향신료와 한국 요리를 어떻게 결합할지 고민했죠. 어떤 날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예를 들어 톰얌 수프에 김치를 넣어봤을 땐 진짜 끔찍했죠.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마법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정말 우리가 다 같이 멍하니 쳐다볼 정도로 놀라운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건 비빔밥이었는데 태국식 볶은 야채랑 고추장 대신 매콤한 땅콩 소스를 넣어봤거든요. 우리 모두 동시에 한 입을 먹었는데 그 순간 가족들의 얼굴 표정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지속된 어두운 폭풍이 지나가고 햇빛이 드러난 것 같았거든요. 이거다. 엄마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이게 우리 새 출발이야.
레스토랑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어요. 벽을 다시 칠하고 새로운 메뉴를 디자인하고 직원들에게 새로운 레시피를 가르쳐야 했죠. 어떤 날은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떠올리면 다시 힘을 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재오픈하는 날, 저는 너무 긴장돼서 속이 다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우리 새로운 음식을 안 좋아하면 어떡하죠? 우리가 큰 실수를 한 거면 어쩌죠?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온 이웃 몇 명뿐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방에서 풍겨오는 낯설지만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찾아왔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레스토랑 문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선 거 있죠. 제가 처음으로 태국 가족과 한국 가족이 나란히 앉아서 각자 음식을 즐기는 걸 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두 가족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접시에서 한 입씩 나눠 먹고 함께 웃고 있었죠. 우리 작은 레스토랑이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어울리게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레스토랑은 단순한 식당 이상의 의미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겪은 여정을 이야기해 주었고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과 배운 교훈들에 대해 털어놓았죠. 때로는 손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음식 한 접시 한 접시를 통해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시는 한 여성이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그녀는 음식을 정말 좋아했는지 다음 문화 행사에서 저에게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제가요? 대중 앞에서 연설을요?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레스토랑을 바꿀 때도 무서웠지만 잘 해냈던 걸 떠올리고 결국 승낙했어요. 무대에 서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제가 해본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손은 떨리고 목소리도 몇 번이나 갈라졌죠. 하지만 말하는 동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몇몇은 눈물을 훔치는 걸 보았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이 겪은 고난, 실수,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이해해줬어요. 그 후로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음식 축제에 초대받았고 행사에 케이터링을 나갔으며 지역 잡지에도 실렸어요. 우리 작은 레스토랑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성공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다시 행복해진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뻤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함께 이뤄낸 것에 자부심을 느끼셨고 나윈도 더 자주 웃었어요. 저도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성공이 많은 돈이나 화려한 학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진짜 성공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안 좋은 경험들을 좋은 무언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여정은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무조건 성공만 쫓는 건 위험하다는 걸 배웠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결합했을 때 거기서 얼마나 큰 힘이 나오는지도 알게 됐어요.